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작용기작과 그리고 표시기호가 어디 속하는지 그리고 작용기작이 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었는데 이번에도 분류를 할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계통별에 어떤 농약들이 실제로 있는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살충제를 볼 거고 살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자, 첫 번째는 살충제 안에 얘네가 있다. 카바메이트계, 유기인계, 유기염소계가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알아가셔야 될 거. 이 카바메이트계의 표시기호는 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카바메이트계만 가지고 있는 이런 이름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 카바가 들어간다든지 카보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이름의 특성이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요? 카바메이트계다. 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법을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게 들어가면은 카바메이트구나. 그래서 예시로 카바릴과 카보퓨란이 있구나. 이 카바릴과 카보퓨란은 뭐냐면요. 유효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사면요. 품목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바릴 보면은 카바릴 유효 성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제제를 써줍니다. 유제. 카바릴, 유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카바릴이 뭐라고요? 유효 성분. 이 작용기작을 가지게 된 화학적 그 유효 성분이 카바릴이고요. 그 다음에 제제는 유제입니다. 제제. 뭔 말인지 아셨죠? 요렇게 다 알고 계시면 되시고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럼 아셔야 될 것은 이 살충제하고 카바메이트계,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페닐피라졸계,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설폭사플로르계 하고서는 표시기호도 한번 다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외우는 법에 따른 이 종류들을 알아가시면 되세요. 외우는 법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워낙 다양한 것들. 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살균제 쭉 주고요. 하나 딱 줍니다. 페니트로티온 딱 하나 줘요. 굉장히 유명한 살충제죠. 페니트로티온 딱 하나 줍니다. 이 중에 살균제 아닌 것은 얘 골라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살충제 계통이 아닌 것은 하고 예를 들어서 벤지미다졸계 네, 쭉 살충제 계통을 주고 하나 벤지미다졸계 줬어요. 벤지미다졸계가 아닌 거죠, 답이.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어떻게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 일단 외워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농약학은 외워서 가세요. 자, 유기인계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약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 표시기호 1A, 1B 뭐였었죠? 그쵸? 한번 말씀해보세요. 작용기작 뭐였어요? 그쵸.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기능 저해하는 게 1A랑 1B였잖아요. 그쵸? 자, 유기인계 한번 보시죠. 말라티온,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페니트로티온, 포스마비돈, 포스티아제이트. 자, 이거 6개 다 전부 다 많이 쓰이는 약제입니다. 자, 다음은 유기염소계인데 유기염소계 3D, DDT 이런 애가 유기염소계고 작용기작 뭐였어요? 그쵸. 신경전달물질 중 억제 물질이었던 가바, 의존 염석통로 억제. 그렇죠. 페닐티라졸계도 마찬가지로 작용기작은 그거고 자, 얘도 외우는 법은 없습니다. 피프로닐 이렇게 하나 있네요. 자, 다음은 많이 쓰이는 거죠. 나트륨 통로를 조절해주는 작용기작을 가진 거. 그렇죠. 3A 나왔잖아요. 그쵸?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인 게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합성 피레스로이드계는 얘는 모모트린 나오면은 얘예요. 모모트린이다 하면은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입니다. 그래서 델타 메트린, 비펜트린 등 트린 나오는 녀석들 합성 피레스로이드계고 하지만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이 외우는 법에 써져 있지 않은데 또 이 계통의 농약일 경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S 펜발로레이트 S 이거 영어 S입니다.
S-펜발러레이트, 그 다음에 에토펜프록스, 그 다음에 펜발러레이트. 외우기 쉽겠죠? 펜발러레이트 들어가면은 합성 피레스로이드계고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네요. 에토펜프록스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설폭사 플로르게. 설폭사 플로르게. 이 4C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우는 법은 없고 설폭사 플로르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4A도 있고요. 4B도 있어요. 네, 4A 같은 경우는 네레스톡신계고 4B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계입니다. 니코틴계. 니코틴계인데 이게 잘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쓰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종류가 확실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종류가 확실하지 않고 많이 안 쓰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아예 뺐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뺐고 다음에 개정판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좀 넣어달라 하시면은 넣을 수도 있는데 넣으면 더 헷갈리실 수도 있고 더 외울 게 너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많이 쓰이고 종류가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는 애들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웬만큼 넣긴 넣습니다. 자, 다음은 스피노신계인데 스피노신계엔 표시기호 5. 그 다음에 스피 모식이 되면은 이 스피노신계입니다. 그래서 스피네토람, 스피노사드 이런 게 스피노신계고 표시기호 5다. 다음은 아바맥틴계와 이제 밀베마이신계인데 얘네는 뭐예요? 6으로 나눠지고 모모맥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바맥틴,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레피맥틴, 밀베맥틴 이런 애들 들어가죠. 이 아바맥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메미나방 방제할 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기주석계인데요. 유기주석계는 12B입니다. 12B고 외우는 법은 없는데 하이헥사틴, 아조사이클로틴, 펜뷰타티녹사이드 이런 애들이 있고요. 유기유황계는 12D입니다. 그래서 얘도 외우는 법은 없고 테트라디폰, 프로파자이트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14번. 이 네레이스 톡신계인데 그리고 나이트로 구아딘계 요거랑 이제 같은 말이라고 하네요. 얘 같은 경우 외우는 법 모모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레이스 톡신계 카탑, 벤설탑, 탑 들어가면은 네레이스 톡신계고 다음 벤조일 우레아계는 표시기호 15번. 좀 특이하죠. 모모주론이 들어갑니다. 모모주론. 그래서 디플로벤주론, 그 다음에 테플로벤주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애들, 주론이 아닌 애들, 헥사플로비론, 노발루론, 루페누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런 것보다 더 있어요. 유효 성분인 게 더 있는데 많이 쓰이는 애들만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이 농약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 농약학만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애들로 외우고요. 중요한 애들로 외우고 그 이후에 만약에 더 어려운 애들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시험이 정말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이후에 개인적으로 뭐 다른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서적을 뒤지셔서 외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외우신다는 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은 디아실 하이드라진계인데 18번입니다. 표시기호 모모자이드가 특이하게 들어가요. 모모자이드. 그래서 메톡시페노자이드, 그 다음에 크로마페노자이드, 그 다음에 테부페노자이드, 페노자도 들어가네요. 보니까 어쨌든 자이드 들어가면은 디아실 하이드라진계다. 자, 다음은 디아마이드계인데요. 디아마이드계. 얘는 28번이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용기작은 라이아노딘 수용체 조절입니다. 라이아노딘. 자,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이거 작용기작 뭐였지? 이거 작용기작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세요. 얘는 모모프롤이 들어가고요. 사이안트라닐 리프롤, 그 다음에 클로란트라닐 리프롤, 그 다음에 플로벤디아마이드. 특이하게 이거 마이드 들어간 애가 하나가 있네요. 디아마이드계 같고요. 자, 다음은 살균제입니다. 살균제고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 아닐리드계, 아실알라닌계, 옥사졸계 이 세 개가 다 있는데 표시기호 뭐라?
표시교 가 1입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대박입니다. 기억나시면 대박입니다. 어려워요. RNA 폴리메라제 효소 저해의 작용기제を가지고 있었죠. 자, 외우는 법은 모모실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메탈락실, 옥사딕실 돼 있고 그 이외에 프로사이미돈, 빈클로졸린 이런 애들이 있다. 다음은 카복실릭산계입니다. 카복실릭산계고 가4에 속합니다. 가4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얘는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DNA 토포이소메라제 효소, 네, 토포이소메라제 효소 저해. 그래서 얘는 외우는 법 없고요. 옥솔린산이 종류에 속하고, 다음은 벤지미다졸계입니다. 벤지미다졸계. 표시기호 나 1에 속하고요. 중간에 모모벤다. 그럼 나 1입니다. 그래서 티아벤다졸, 카벤다짐. 그 다음에 나머지 벤다가 들어가지 않는 녀석들, 베노민이랑 티오파네이트 메틸 굉장히 많이 쓰이죠. 베노밀, 티오파네이트 메틸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벤지미다졸계였고요. 자, 혹시나 이거 기억나시는 분, 나 1. 나 1부터 나 3까지 갔다고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쵸. 미세소관 생합성 저해. 네, 이제 기억 조금씩 나실 거예요. 나 1에서 나 3까지 미세소관 생합성 저해인데 이 계통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티오파네이트계는 네이트고 티오파네이트랑 티오파네이트 메틸 이렇게 들어가고요. 페닐카바메이트계는 나 2에 속하고 디에토펜 카브입니다. 자, 톨루아마이드계 나 3이고요. 족사마이드고, 자, 페닐우레아계 나 4이고요. 펜사이큐론. 자, 벤자마이드계 나 5이고요. 나 5이고 플루오피콜라이드. 페닐벤자마이드계고요. 다 2에 속하고요. 메프로닐, 플루톨라닐 이런 녀석들이 있고, 자,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스트로빌루린계이고 얘는 표시기호 다 3입니다. 얘는 뭘까요? 다는 보통 뭐예요? 다는 호흡저해예요. 호흡저해. 다 계통은 호흡저해이고 다 3은 보카체 3에 있는 시토크롬 BC1 기능 저해입니다. 시트크롬 BC1 저해. 슬슬 조금씩 기억나시죠? 이제 계속 보신 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스트로빌루린계. 어쨌든 외우는 법은 모모모 스트롬빈. 그래서 아족시스트롬빈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거, 스트롬이 들어가지 않는 거, 크레속심 메틸입니다. 다음 이미다졸리논계고요. 다3에도 속하고 페나미돈. 다음 시아노 이미다졸계. 다 4이고요. 다 4 혹시 기억나시나요?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3랑 다 4랑 똑같이 시트크롬 BC1 저해. 사이아조파미드. 이렇게 되고요. 자, 설파모일 트리아졸계. 다 4이고요. 방금 똑같죠? 그 다음에 아미설브롬 이런 녀석들이 있고. 디나이트로페닐 크로토네이트계. 와, 이게 제일 긴 것 같은데요, 이름 중에서. 어쨌든 이 제일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다 5다. 다 5. 디노캅 이런 녀석이 있고, 나이트로 아닐린계 다 5고, 플루아지남 유명하죠. 자, 에노피라뉴 로닉산계 라 2고요. 라 2고, 블라스티시딘 S. 자,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라는 뭘까요, 라구는 뭐였어요? 그렇죠. 아미노산 생합성 저해. 아미노산 생합성 저해가 이 라구였습니다. 그래서 라 2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 그 신장기와 종료기에서 작용을 한다고 했었고, 라 3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개시기. 그 다음에 라도 똑같이 이 개시기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라 3인 거 헥소피라노실계 가스가마이신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글루코피라노실계 라 4고요. 스트랩토마이신. 자, 테트라사이클린계 굉장히 말해보셨죠? 테트라사이클린계. 이 라 5고 단백질 합성을 저해시켜주는 거고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저희?
파이토플라즈마 할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자, 다음은 여기 살균제에도 유기인계가 있습니다. 유기인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2, 그래서 모모포스, 그래서 에디펜포스, 아이프로벤포스, 피라조포스, 그 다음에 포세틸은 포스 들어가지 않은 애들. 자, 다음은 트리아졸게입니다. 트리아졸게는 사고요. 사는 우리 뭐였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아졸게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 이름에 코나졸이 들어가고요. 사이프로코나졸, 에폭시코나졸, 그 다음에 이름에 코나졸 들어가지 않은 녀석들, 플루실라졸, 플루트리아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아이족사졸계도 마찬가지로 4,1이고요. 하이맥사졸, 헥사코나졸, 이미다졸계 4,1이고요. 트루필루미졸, 푸루클로라즈. 자, 다음은 프리미든계도 4,1이고요. 뉴아리몰, 페나리몰 들어가는 녀석이고, 자, 다음은 모르폴린계입니다. 모르폴린계 같은 경우에는 모르폴린계가 아니라 아 같은 경우에, 표시기호 아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었죠. 세포벽 생합성 저해였고, 그 중에 아5는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거, 셀룰로스 생합성 저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르프라고 돼 있고, 펜프로피모르프, 트라이데모르프, 두데모르프, 모르프 들어가면 뭐다? 모르폴린계다. 이름도 비슷하네요. 모르프. 자, 다음은 카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카는 다점 저해 작용입니다. 많은 작용점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DTO 카바메이트계, 모모제브, 모모네브 하면은 이제 그렇고요. 망코제브, 마네브, 프로피네브, 지네브, 지람. 살균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네요. DTO 카바메이트계. 네, DTO 카바메이트계고, 표시 기호는 카고요. 제브, 네브 들어가면 됩니다. 제브, 네브. 그 다음에 특이한 이름, 지람. 자, 다음은 퀴논계고, 마찬가지로 다점 적용. 이제, 다점 접촉작용에서, 카고요. 디티아논. 무기유황계, 카고 마찬가지로, 황이랑 결적 석회황. 자, 무기구리제. 카고요. 보르도에 있습니다. 보르도에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 보호살균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거, 보르도입니다. 자, 다음 유기구리제. 얘도 마찬가지로 카고요. DBDC. 옥신코퍼. 프로클로라즈 코퍼 클로라이드. 다음은 프탈리마이드계. 카입니다. 얘도 다점 접촉작용이고요. 캡탄, 폴펫. 많이 들어보셨죠? 캡탄, 폴펫. 프탈리마이드계.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기비소계. 유기비소제. 표시기호 타이고요. 사실 이거 좀 그런데 작용기작이 불명한 거예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 네오와 소진. 근데 많이 쓰이긴 하네요. 네오와 소진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불명인 이 동약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초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초제는 얼마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제초제. 사이클로헥사디에논계. 표시기호는 A고요. 이제 제초제 같은 경우는 A, B, C, D죠.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 그리고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 1, 2, 3 이렇게 들어가죠. 네. 사이클로헥사디에논계 제초제고 표시기호 A고요. 외우는 법은 딤이 들어가면 봅니다. 세톡시딤, 클레토딤, 프로폭시딤. 자,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지금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안 나와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외우세요. 이런 애들 어쩔 수 없이 보르도에 옥신코퍼, 캡틴 폴펫 외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우는 법에 나온 애들 있죠. 딤 들어간 애들. 일단은 이 외우는 법만 외우세요. 외우는 법만. 세톡시딤, 클레토딤, 프로폭시딤 이거 외우시지 마시고요. 딤을 외우세요. 일단 딤. 쭉 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외우는 법만 다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까지 다 외웠다. 외우는 법이 없는 애들까지 다 외웠다. 그때 이제 하나씩 조금씩 머릿속에 두는 그런 작업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법일 거예요. 자, 두 번째, 설포닐 우레아계. 자, B입니다. B. 설포닐 우레아계. 그래서, 설퓨론 들어가면은 이 설포닐 우레아계예요. 그래서 설퓨론, 메틸. 피라조, 설퓨론, 에틸. 클로로, 설퓨론 들어가면 그냥 설포닐 우레아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미다졸리논계는
이마자가 들어갑니다. 이마자. 그래서 이마자 메타벤즈, 이마자 피르, 이마자 퀸, 이마자 타피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표시기호 B고요. 자, 다음 피린 미디닐 벤조에이트계, 얘도 마찬가지로 B입니다. 자, 여기서 B가 뭘까요? 네, 아미노산 생합성 저해에 들어가고요. B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세토락테이트 합성효소 저해.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세토락테이트 합성효소 저해. 자, 어쨌든 얘네는 피리입니다. 피리. 비스피리박소듐, 피로방메틸, 피리벤족심, 피리프탈리드. 얘네들 프리미디닐 벤조에이트계. 이름에도 피리가 들어가죠. 자, 다음은 트리아진계입니다. 트리아진계 표시기호 C1이고요. C1. C 같은 경우는 뭐였죠? C? 대조제 C 많이 쓰인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광합성 저해입니다. 광합성 저해. 그래서 C1 같은 경우에는 관계2였잖아요. 그쵸? 관계2에서 저해하는 거. 그리고 C2, C3까지 다. C2, C3까지 다 관계2였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에 D. D 같은 경우만 관계 1이었어요. 네,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시고. 자, 트리아진계에는 모모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트라진, 시마진, 사이아진, 다음에 진이 들어가지 않는 녀석, 아메트린만 따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아메트린 같은 경우에는 또 트린이 들어가죠. 트린이 어디서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렇죠. 살충제 합성 피레스로이드계가 이 트린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메트린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 또. 네, 트리아진계로 나온 건데, 이게, 트린 나오면은 다 합성 피레스로이드계라고 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트린 이런 녀석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트리아지논계, 메트리부진, 헥사지논 굉장히 또 많이 쓰이는 녀석이죠. 자, 다음 우레아계입니다. 우레아계. C2이고요. 뭐, 뮤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무슨 론 나오면은 얘인데 쥐론은 제외예요. 쥐론 아까 한번 나왔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쥐론은 뺀다는 겁니다. 자, 클로르 브롬뮤론, 다이우론, 이소프로튜론, 리누론, 프로페닐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자, 다이아진계는 C3고 모모존이 들어갑니다. 벤타존, 옥사디아존, 그 다음에 존이 들어가지 않는 녀석들, 메타졸이나 피라졸레이트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벤조티아 디아지논계도 C3고요. 벤타존, 얘도 마찬가지로 벤타존이 쓰인다. 사실 이 존이 들어가는 거는 좀 많아요. 존이 들어가는 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법에서 빼셔도 되시고요. 넣으셔도 되십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머지도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류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비피리딜리움계, 얘는 표시기호 D고요. D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그쵸. 아까 여기 나오네요. 관계원에서 광합성을 저해하는 거. D고, 모모쿼트.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쿼트, D쿼트.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디페닐 에테르계고요. 표시기호 E입니다. 표시기호 E고, 모모펜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시플로르펜, 아크로니펜, 그리고 나머지는 디클로포프, 비페녹스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페닐피라졸계는 E입니다. 이거 외우는 법 없고요. 피라플루펜 에틸, 트리케톤계 F2이고요. 외우는 법 없고요. 메소트리온. 자, 피라졸계 F2이고요. 마찬가지로 외우는 법 없고 피라졸리네이트, 피라졸이 들어가죠. 똑같이 이름에. 다음은 이속사 졸리디논계, 얘는 F4고요. 외우는 법 없고 클로마존입니다. 다음 아미노산 유도체 글라이신계, 글라이신계인데 표시기호는 G입니다. G. 표시기호는 G고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글리포세이트입니다. 글리포세이트. 다음은 포스피닉산계 H고요. 외우는 법 없고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이 속합니다. 자, 다음은 디나이트로 아닐린계 K1이고요. 여러분 K1 뭐였죠? 이게
어디서 또 나왔었지? 살균제인가요? 살균제에서 나왔을 겁니다. 바로 생합성 저해. 생합성 저해에서 K1 같은 경우에는 뭐를 저해하는 거였죠? 아, 죄송합니다. K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 저해였네요. 맞다. 세포 분열 저해. 네. 세포 분열을 저해하는 게 이제 K군이었고요. K군. K에서 K1 뭐였죠? 미세소관. 미세소관 생합성 저해였고 K3는요. 네, 뭐 초장쇄 지방산합성 저해 뭐 이런 작용 기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1 보면은 디나이트로 아닐린 게 K1, 탈린, 랄린 들어가면은 디나이트로 아닐린 게입니다. 벤플로랄린, 뷰트랄린, 에타플로랄린, 오리잘린, 트리플로랄린, 펜디메탈린, 그 다음에 특이한 거 프로디아민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톨루이딘계도 탈린, 랄린 들어갑니다. 펜디메탈린, 트리플로라린 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같을 때는요 일단 작용기작은 같죠. 작용기작 같은데 어쨌든 계통이 다르잖아요. 그쵸? 작용기작은 같지만 계통이 다르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나눠서 외우시는데 얘네만 외우시면 돼요. 펜디메탈린과 트리플로랄린일 겁니다. 아마 트리플로랄린 자 이렇게 두 개 외우시면 나머지는 디나이트로 아닐린계죠. 네. 그리고 작용기장 같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피리딘계입니다. 피리딘계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법 없고요. 디티오피르 이런 녀석이 있고. 자, 다음 아마이드계입니다. 아마이드계. 자, 초장쇄 지방산 합성저에 K3고요. 모모클로르가 들어갑니다. 아세토클로르, 알라클로르, 뷰타클로르, 플람프로프 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알라클로르라는 거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죠. 네, 제초제로 이 알라클로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알라클로르 유제 아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다음 나이트릴계 L입니다. L. 네, 나이트릴계 L이고 얘는 세포벽에 있는 셀룰로스 합성 저해하는 기자 가지고 있어요. 벤자마이드계 얘도 마찬가지로 L이고 나이트릴계는 디클로베닐, 벤자마이드계는 아이속사벤. 다음은 티오카바메이트계 N이고요. 모모카바 들어갑니다. 모모카브, 에스프로카브, 티오벤카브. 자, 티오카바메이트계랑 아까 처음에 봤었던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네. 카보카바 들어간다고 했잖아.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있었잖아요. 그쵸? 얘는 뭐라고요? 카보카바인데 얘는 카브예요. 카브. 티오카바메이트계 그래서 카브, 에스프로카브, 티오벤카브 이렇게 돼 있고 다음은 벤조퓨란계도 마찬가지로 N이고요. 모모세이트가 있습니다. 벤퓨러세이트, 에토퓨머세이트 그 다음에 벤조익산계 있고요. 표식이 O 이거는 뭐 없고 디캄바 여기 있습니다. 페녹시카복실릭산계 표식이 O고요. 이거는 뭐 없고 너무나 많이 쓰이죠. 이사딘 너무나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도 모르게 아마 여기 많이 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O 같은 경우에는요. O는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은 옥신, O라서 옥신이다. 네. 그래서 식물 호르몬 작용 고란이고 얘는 이제 옥신 유사작용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페녹시카복실릭산계 이사디랑 메코프로프 P, MCPA, MCPB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 그 토끼풀 죽일 때 전 굉장히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농약학 지금 한 번씩 다 살펴봤네요.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산림 정책에 대해서 한번 배울 텐데 제가 저번 시간 강의와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꾸준히 많이 들으셔서 귀에 익숙해지는 게 지금 제 강의의 목적이에요. 사실 농약학을요, 제대로 깊게 들어가면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 농약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네, 정말 화학의 대가들이 만들어낸 게 이 농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농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귀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귀에 익숙해지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옵니다.
사실 시험 보실 때는 아마 그 느낌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외우실 수도 있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면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잘 분배를 해서 어디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지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농약학 같은 경우엔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그 한 과목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야 할 만큼 사실은 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보시기 쉽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농약들이 있습니다. 지금 6 사이에도 7, 8, 9 막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만 적지 않은 이유는 뭐다? 중요한 녀석들만 적었다. 이거라도 일단 외우셔라. 이거라도 외우시고 제가 그 이후에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외워서 가셔라. 그래야 문제를 확실하게 푸실 수 있으세요. 네. 감도 기르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더 하라고 했는데 좀 모순이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농약학 마쳤고요. 다음 강의 산립 정책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부분은 이 산림 정책 부분이에요. 산림 정책. 우리가 사실 이제 나무의사가 된다고 하면은 이 산림 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실 겁니다. 산림청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나무의사의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수요가 적어질 수도 있고, 수입이 많아질 수도 있고, 수입이 적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일이 적어질 수도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이 산림 정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험에도 약 2문제 정도씩 이제 나오는데, 이 산림 정책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굉장히 빨리 끝날 거예요. 산림 정책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지금 하는 산림 정책 우리는 대주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대주제만 알고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알기도 힘들고 자료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내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대외적으로 나왔던 자료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산림정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 과거에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과거가 있기에 또 우리가 있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한번 봐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림정책을 굉장히 잘 펼치고 잘 했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죠. 산림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산림정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 뭐냐면요. 지금은 요거예요. 제6차 죄송합니다. 제6차 산림 기본계획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 어떤 기획안이 나온다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산림 기본 계획입니다. 산림 기본 계획은요, 이렇게 연도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래서 이번 거는 18년부터 37년까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20년을 기준으로 이 산림 기본 계획이 바뀌죠. 산림 기본 계획이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산림 정책이고요. 20년마다 산림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시행을 합니다. 지역 산림 계획 및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산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이 산림 기본 계획이 가장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산림 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산촌, 국제산림 및 협력, 산림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요. 자, 그럼 이 6차 산림 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차 산림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거시 환경 분석 방법인, 거시란 뜻은 굉장히 큰 범위에서 바라본다는 뜻이죠. 거시 환경 분석 방법의 하나인 스팁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산림 임업 부분 주요 메가트렌드 전망,
이렇게 됐어요. 자, 스팁은요, 이 스팁이라는 것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S-T-E-E-P 각각의 이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 소셜, 기술, 테크놀로지컬, 경제, 이코노믹, 환경, environmental, 정치, political 이렇게 해서 5가지 S, T, E, E, P, 스팁 5개 주요 분야로 구분해서 이 미래 전망을 하고 이 스팁 기법을 그러니까 활용을 한 거예요. 처음에 소셜 보시죠. 사회. 산림 및 임업의 핵심 이슈는 사회 쪽 관련해서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양식으로 다양한 산림 휴양 수요 증가. 두 번째,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름의 중요성 증대.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의 침체. 네 번째, 삶의 불안정성 증대로 산림 치유 수요 증가. 자, 이런 부분을 핵심 이슈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T. 여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다음 T입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좀 더 체계적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하자는 거고요. 효율적으로. 다음은 경제 2입니다.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국내 임업 경쟁력이 현재 약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강화시켜야 된다, 경쟁력을. 자, 다음 환경. 물 부족 심화로 인한 산림 수자원의 중요성 증대되었고, 두 번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 산림의 기여가 확대됩니다. 산림 자체가 이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흡수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여하고요. 세 번째, 기후변화로 산림재해 대형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가 증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기후변화 또는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산림병해충은 증가하고 있죠. 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산림병해충들이 어떤 온도의 변화나 아니면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많아졌고 우리는 그것에 대처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처할 시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은 정치입니다. 남북협력으로 인한 북한 지역 산림 황폐지 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핵심 이슈 중 하나고요. 자, 비전은 3가지인데요.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지금까지 사실 산림산업이라고 한다면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일자리가 많지는 않았고, 지금은 이 산림을 통해서 다양한 이윤을 창출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죠. 다음,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여러 가지 산림을 개방함으로써 민간인 분들이 산림에서 뭐 치유도 하게 되고 돌아다니실 수도 있고 운동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복지산림. 세 번째,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생태적으로 좋은 그런 산림이죠. 그래서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당연히 적던 거를 늘리겠다. 적던 거를 늘리겠다. 이거죠. 근데 어떤 것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는 어떤 산림기본계획이 있었는가? 과거에는 어떤 산림기본계획이 있었는가?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산림정책을 굉장히 잘한 나라 중 하나예요. 산림의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잘 필요해요.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는 보통 이런 민둥산이 없잖아요. 흙으로만 돼 있는 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나라 대부분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나무가 띄엄띄엄 막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있나요? 아니죠. 항상 푸르르고 진짜 산이면 굉장히 웅장하고 힘이 넘치잖아요. 원래 그런 산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식민지 지배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못 살고 잘 못 먹으면서 이런 나무들을 심하게 훼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뭐만 심어놓으면은 그거 배가고 뭐만 심어놓으면 배가고 이러니까 또 땔감으로 썼잖아요. 이 나무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둥산이 굉장히 많았다. 예전에. 지금도 민둥산이 많은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없죠.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산을 둘러봐도 다 나무가 푸르르게 자라져 있죠.
이 국가에서 정책을 굉장히 잘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 제 1차, 이때는, 산림 기본 계획이 아니라요. 제 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입니다.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이고, 이때가 그 박정희 대통령님 시대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이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1979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고, 이제,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했던 게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이다. 비전 목표는 국토의 속성 녹화 기반 구축. 하도 이렇게 민둥산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녹화를 하자. 성과.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서 108만 헥타르에 대한 녹화 완료. 굉장히 많이 했죠. 화전 정리 사업의 완료와 농촌 임산 연료 공급원 확보. 그쵸. 농촌에서 이런 임산 연료들이 필요한데 공급원을 확보해내는 거고, 육립의 날 제정과, 그러니까 이 나무에 대한 어떤 정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게 이렇게 해줬고요. 산주대회 개최로 에림 사상을 고치다. 이 산에 대해서 일단 정신적으로 일단 많이 심어가지고 속성으로 많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산림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놓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입니다. 79년부터 87년까지 이루어졌고요. 비전 목표,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 이게 비전 목표고요. 성과는 106만 헥타르의 조림과 황폐산지 복구 완료. 그렇죠. 이런 황폐산지들이 있었는데 복구 완료했고요. 대단위 경제림 단지 지정, 집중 조림 실시, 산지 이용 실태 조사, 보전, 준보전 임지, 구분 체계 도입.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이게, 토지 용도라고 하나요? 토지 용도라고 했었나? 네, 어쨌든. 토지 용도가 있어요. 토지 용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전 녹지. 지금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런 식으로 이 토지 자체가 나뉘어져 있어요. 네. 토지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걸 나눔으로 인해서 여기에 건축물을 더 적게 지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더 많은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요. 보존녹지가 더 많은 제재를 가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으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이 녹지들은 어느 정도 좀 지킬 수가 있게 됐다. 녹지들 좀 개발에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녹지들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런 게 있었고요. 자, 다음은 제 3차 산지 자원화 계획입니다.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한 거고요. 산지 자원화라고 이름이 또 바뀌었죠. 자, 비전 목표는 녹화 성공 후 산지 자원화 기반을 조성한다. 산지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성과는 32만 헥타르 경제림 조성과 303만 헥타르의 육림 사업을 실시를 했다. 산촌 개발의 추진과 산림 휴양 문화시설 확충, 산지 이용체계 재편, 기능과 목적에 의한 이용 질서 확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때 1차, 2차 때는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다고 보면요. 그땐 다 민둥산이었으니까. 자, 이 88년부터 어느 정도 이제 푸르러졌나 봅니다. 어느 정도 푸르러졌고, 그래서 녹화 성공 후잖아요. 이제 요거를 어느 정도 자원화 시켜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용하고, 이제 꾸준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림 사업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이때 확충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98년에서 2007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4차 산림 기본 계획입니다. 비전 목표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 국가 실현, 이렇게 됐는데, 자, SFM 이행을 위한 기준과 지표 설정, 산림법에서 산림 기본법 중심의 12개 기능별 법 체제로 개편. 자, 여기서는 이제 법을 손을 봤네요. 법을 손을 봤고, 심는 정책에서, 그렇죠, 이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무만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진 않아요. 나무만 있는다고 해서. 그 나무들을 가꿔주고요.
아니면 더 좋은 종이 있다면 더 좋은 종을 심어주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가치를 증진하는 거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촌 개발 사업 본격 추진 백두대간 등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보전 관리 체계 구축 산지관리법 제정으로 자 산지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때 자연 친화적 산지 기반 마련 산불 진화 역량 확충과 해 조림 사업 확대. 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법적인 부분을 많이 손을 봤네요. 4차 때는 이 법적인 부분을 손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에 나무가 있으면은 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캐는 거 가능할까요? 아, 가능 안 합니다. 사실 이 나무 한 그루를 캐는 것도요. 한 그루를 캐는 것도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이거 한 그루 캐려면요. 지금 산지 전용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산지 전용을 해야만 이 민둥산에 아니 이 산에 있던 나무들을 이렇게 이제 폐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벌목을 할 수 있는 거죠. 벌목을. 산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벌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 전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산지 복구라는 것도 해야 돼요. 산지 복구 설계, 산지 복구 감리 이런 걸 해가지고 자 여기를 어떻게 이제 복구를 해낼 것이냐 요거까지도 이제 설계 해야 되고 감리까지 해야 되고 이러한 행정 정책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만 요 정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나무 주변 동네에 있는 나무 하나도 사실은 그냥 베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법적인 제재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 다음에 4차 때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설 및 FGIS 시스템 구축. 자, FGIS가 뭘까요? 자, GIS가 공간정보 시스템이에요. GIS 공간정보 시스템인데 F가 들어갔어요. Forest. 그러니까 산림 공간정보 시스템. 산림 공간정보 시스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5차 산림 기본계획입니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이뤄졌고요. 자, 비전과 목표는 비전.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 복지국가. 숲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자. 이제 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살기 위해서 녹화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생활을 즐겼고 여기서 자 이제는 행복까지 여기서 누리게 됩니다. 행복까지 누리는 녹색 복지국가. 목표는 숲을 활력있는 일터, 쉼터, 삼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산림 혜택의 선순환 구조 확립. 그래서 7대 전략이 있습니다. 7대 전략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사실 이런 7대 전략이 시험에 나오기는 좋겠죠. 근데 요거까지 나오면 조금 어려운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산림 기본계획 지금 6차라고 있었고요. 지금이 6차고 저희가 1차까지 지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산림정책은 2문제 또는 1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요, 뭐, 물론 비중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책에 있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산림 기본 계획을 봤으면, 이제 그 산림 기본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 기본 정책 말고. 자, 첫 번째. 자, 이번 연도에 굉장히 산림인에게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제15차 세계 산림총회가 이 한국 코엑스에서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고 제14 산림총회 같은 경우는 이 남아공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세계 산림총회가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산림 행사이며 6년마다 개최된다. 그래서 이거를 산림인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린대요. 산림인의 올림픽.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열린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한일 월드컵, 평창 올림픽 이런 것처럼 이 세계 산림총회가 한국에서 열린 거예요. 이번 연도에 열렸어요. 22년도. 그래서 산림청과 유엔 식량 농업기구인
FAO, 이게 유엔 식량 농업기구입니다. FAO가 공동으로 주관했고요. 산림의 현대와 미래를 논의했고, 이번 15차 총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지속가능한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죠. 서스테이너블. 이 지속가능하다는 말이 지금 굉장히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10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지속가능하다는 말이 좀 트렌디가 바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굉장히 어떠한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지속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주제로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산림의 손의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자연 기반 해법. 지금 사실 이 여러 학자분들께서는 생물 다양성, 즉 이 생태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러 학자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생태계가 굉장히 위험한데 우린 지금 모르고 있다. 점점 인류는 멸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생태계에 대해서는, 생태계가 사실 너무나 어렵잖아요. 수많은 종이 있는데 이 종이랑 이 종만 인간에게 피해를 줘요. 그럼 인간은 사실 너는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없어도 되는 녀석들이 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얘네가 얘를 먹고 자란 애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생태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직 인류 자체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지속가능한 또 나왔죠? 가는 녹색 경로, 숲과 인류의 건강 간 연계성 확인, 숲과 인류의 건강 간의 연계성 확인. 다음 산림정보 지식의 관리 및 소통. 자, 이렇게 5개 주제로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 숲속의 대한민국이라는 건데요. 숲속의 대한민국. 비전은 내 삶을 바꾸는 숲속의 대한민국. 목표까지는 봐볼게요. 국토, 산촌, 도시로 이어지는 활력 있는 숲 공간을 구축한다. 자, 여기서는 이 도시라는 것이 조금 주의입니다. 국민 모두를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생태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 그 30종의 곤충, 30종의 새, 50종의 야성화, 50종의 나무를 구별, 335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대한민국 제 3대 핵심 공간 전략과 11대 주요 과제들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만 이제 산림적으로 발전하냐? 아닙니다. 이제 남북 서로 화합을 해서 이 산림 쪽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자. 이게 바로 세산세숲이라는 정책입니다. 세산세숲. 이거는 인터넷 치시면 홈페이지도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아 북한의 산에 나무를 심고 남한의 숲을 국민의 쉼터로 만들기 위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세산세숲 국민 캠페인.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남북 화합의 목적이 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이제 남과 북이 진짜로 협력을 해서 산을 살리기 위한 정말 전문적인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남북이 같이 했다는 것에 일단 의의를 두는 거고요. 그래서 남북의 화합, 요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엠블럼도 있어요. 세산세숲의 엠블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산, 이게 산 2개랑 남과 북의 사람이 2개가 사랑, 하트로 합쳐져서 이렇게 세산세숲이라는 엠블럼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엠블럼의 의미, 세산세숲, 이 새는 new입니다. new, 새로운. 가장 간결한 긍정과 희망의 표현.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산이랑 숲은 포레스트 코리아 이래가지고 산과 숲이라는 남북 산림 협력의 핵심 가치를 표현. 한반도에 산과 숲을 만들자. 이렇게 간 겁니다. 자, 다음.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 이 K-포레스트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4대 뉴 노멀 정략입니다. 자, 이 뉴 노멀이란 뭔지 아시죠? 새로운 원칙. 노멀이
기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새로운 기본, 새로운 원칙, 새로운 전략, 및 16대 중점 과제입니다. 새롭게 생긴 이 기반, 원칙이 뭔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디지털 비대면 기술의 산림 분야 도입. 이제 산림 분야도 디지털 비대면으로 가는 거고, 저성장 시대, 산림 산업 활력 촉진. 지금 저성장 시대잖아요. 그쵸? 이 산림 산업의 활력을 촉진시켜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망 구축. 다음,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이 가능한, 지속도 나왔죠? 산림 관리. 기후는 점점 변해가는데 어떻게 산림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16대 중점 과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책 끝났어요. 정책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 법령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끝날지 다다음 시간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네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산림 정책 부분은 강의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들 몇 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 감으로 시험 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고 가시는 것보단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벌써 마지막 강의네요. 네, 나무이사 통합이론서 개정판 약 7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2달 동안 웬만하면은 강의 빠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부터 한 2-3달 정도는 강의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요청해 주시는 영상들만 해서 올릴 거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올릴 건데 2-3달 정도 동안은. 그래서 2-3달 동안은 일단 가끔 문제풀이 영상 올라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요청해 주시는 영상들 추첨이나 아니면 제가 선별해가지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가시면은 영상 요청하시는 거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는 이 생활건수목 건강관리 관련 법령입니다. 법령.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일 처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완전히 끝입니다. 네, 사실. 네. 이 나무의사분들께서도 법을 어기게 되시면은 커리어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무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한 번 잘못 어겨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태료를 받거나 이 벌금이나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추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법은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법을 웬만하면은 거의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실무하시는 분들께는 그 관련 법령은, 그리고 시행령, 특히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가올 피해들을 좀 예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나무의사 시험에서 우리가 이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2-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나무의사에서는 2-3문제가 보통 나오고요. 이 2-3문제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법령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것들을 판단해 주는 게 판사님이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은 법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되 이 시험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법을 공부하다 보시면은 같은 판단 기준입니다. 이때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자, 법에는 보시면은 법령이라는 게 있어요. 법령 첫 번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재선준비원 반대 특별법 이러 보면은 특별법이 있고요. 이걸 법령이라고 하는 거고, 그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그리고 이 시행령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 아예 수치로 박아버리는 거, 이제 시행규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상위법은 이 법령이에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가장 상위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해서 뭐 벌금을 내든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시행령에 의하면 1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법령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칙 및 벌금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령이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징역이나 아니 벌금에 처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진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 판사님이 이 문항을 인용하셔서 징역을 주시든 벌금 주시든 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대부분 이제 기업이나 개인분께서 이제 받게 되시는 것은 바로 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누가 내냐면은 아까 요건 판사님이 내신다고 하면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뭐죠? 모모시, 모모군 이거 다 지자체잖아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땡땡시 뭐 방제과, 수목방제과 예를 들어서 병해충과, 땡땡군 병해충과 이런 데서 과태료를 문단 말이에요. 너네 나무병원, 너네 법 중에서 이 부분 어겼어. 너네 이 시행령에서 이 부분 어겼어. 그래서 너네 과태료 내야 돼.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내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근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시 되짚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사실 이 과태료를 내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내시거든요. 법 문구를 딱 박아가지고, 그거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내야 됩니다. 증빙서류까지 딱 해서. 그거 자체를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법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거 자체를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협의를 봐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상위법이더라도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 하면은 이 시행령에 과태료를 대부분 물게 되죠. 하지만 이게 재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법령에 의해서 벌금이나 징역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산림보호법과 제가 세 가지 법을 볼 거예요. 산림보호법 그리고 잠시만요. 산림보호법, 농약관리법,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특별방제법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세 가지를 볼 거거든요. 총 세 가지를 볼 거고 일단 이 산림보호법부터 먼저 보시죠. 자, 산림보호법 먼저 보시게 되시면은 이 과태료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나 벌금, 뭐 징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가 좋거든요. 확실한 부분이니까 이견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죠. 나무에서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기준 요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지가 된다든지 자 1차 위반부터 이렇게 4차 이상 위반까지 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차 위반 때 자격 취소가 될 수도 있고 1차 위반 때 자격 정지 2년이 될 수가 있어요. 2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차 위반, 2차 위반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산림보호법 나무에서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여기서는 이게 3년이라는 거예요. 최근 3년. 최근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겼다. 그럼 자격 취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4년 전에 어겼다. 그러면 이거는 그쵸.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4년 전에 어겼으면 최근 3년에 있었던 위반 행위로만 이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요게 그 얘기고 자, 두 번째는 1차 위반을 했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위반을 하면은 2차 위반을 한다. 자, 요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냐? 둘 이상을 어겼을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 어기시는 분들은 둘 이상 어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라랑 사랑 아를 어겼고 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고 사 아는 첫 번째다. 그러면은 라 같은 경우는 아니다. 라도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라 1차 위반 자격정지 2년 사 자격정지 2개월 아 자격정지 2개월입니다. 총 합쳐서
몇 년 몇 개월이죠? 2년 4개월이에요. 2년 4개월. 자, 2년 4개월인데 이렇게 합쳤을 때 3년이 초과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다 합쳐서 정지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 개를 어겼으면은 그 연도를 다 합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2년 4개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3년은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랑 자격취소 이거 두 개를 어겼다. 그러면 이 중에 무거운 형벌인 이 자격취소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2년이랑 자격취소가 있으면 자격취소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씩 좀 봐볼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바로 자격 취소가 되고요. 이런 경우는 자, 이런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을 썼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고의나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거. 고의나 의도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대부분 법에서 형벌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동시에 2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2년, 2차 위반 자격 취소. 그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가 되는 거고,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격증을 빌려줘도요, 굉장히 큰 위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빌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격증을 빌려주는 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 잘못 걸리시면요, 굉장히 큽니다. 자격정지 2년이라고 하는데, 이 자격정지 2년 받은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2년 정도면 굉장히 큰 거고, 2차 위반은 이제 자격 취소까지 됩니다. 나무의사 등의 자격 정지 기간에 수목 진료를 행한 경우 자격 취소. 고의록 수목 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자, 이런 경우 나중에 많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 이 나무의사 수요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지자체에서 법을 만들어요.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수목 진료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수목에 한해서, 보호수라고 봅시다. 거기에 한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주변에 개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요런 얘기 했으면은, 이 보호수에 대해서는 수목 진료가 굉장히 잘 나와야지만, 이 공사에서 영향을 주지 않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공사 업체에서 푸시를 넣는 거죠. 나무의사한테. 야, 너네 수목진료 한 거 좀 잘 좀 해달라. 우리 그래야 좀 일 좀 할 수 있다.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잘못 써줬다. 그러는 경우에 바로 자격 취소라는 겁니다. 바로 자격 취소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자격증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법은 하지 마세요. 네. 불법은 하지 마시고,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자녀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신 불법들 그대로 만약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아예 하지 마세요. 자격증 빌려주는 거 하지 마세요. 면허 빌려준다? 돈 얼마씩 받는다?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6개월, 12개월. 자, 보시면은 과실입니다. 과실.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다르게 한 경우. 자, 이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이 처분의 기준이. 자, 다음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 요것도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2, 6, 12, 맞으면 4번째 자격 취소가 됩니다. 이게 몇 년간에? 그쵸, 3년간에, 최근 3년간에 되는 거고요. 자, 방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나무의사에 대해서 한 거예요. 나무의사에 대해서. 나무의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뭐냐? 나무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병원의 등록이나. 그러면 여기 정지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쵸, 영업정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3년이 아니고요. 5년입니다. 5년 동안이고, 니은은 아까 말씀드렸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얘는 1년이에요. 여러 가지가 합산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나의 2차 위반이고 얘가 1차 위반이다. 두 개를 원래 합쳐서 15개월을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12개월까지만 이렇게 처분을 받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받게 되시잖아요. 영업정지나 뭐 등록 취소가 예를 들어 된 적이 있다. 영업정지 된 적이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굉장히 이 존폐가 갈릴 정도로 이 법인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회사에서는. 자, 한번 보시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등록 당연히 취소돼버리겠죠. 나무병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6개월, 12개월 등록 취소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2023년 6월부터 이제 나무병원에 나무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 없다. 이제는 어떻게 되죠?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거고, 그쵸, 폐업을 하는 경우가 생겼죠. 그때까지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나무병원 원장님들, 소규모 나무병원 원장님들 분들께서는 지금 열심히 나무의사를 준비하시고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 요런 부분이 바뀌었는데 변경 등록 안 했다. 그래도 이렇게 처분을 받게 되는 거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바로 등록 취소. 여기 나왔죠?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이거 하지 마세요. 12개월. 그 다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상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검사를 거부한 경우 1, 3, 6, 12개월까지 4차 위반은 이게 몇 년? 5년입니다. 얘는.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되고요. 그러니까 좀 고의성이 다분하다. 얘는 불법의 고의성이 다분하다 싶으면 등록 취소해버리는 거고, 폐업한 경우 당연히 등록 취소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요. 과태료를 어느 상황에 부과를 하게 되는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1년입니다. 1년. 최근 1년간이고, 자, 그리고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에서 가중할 수 있다. 더 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차 위반에서 300인데 이 2분의 1 가격, 2분의 1이 150이잖아요. 합쳐서 450까지 과태료 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에 들어갔을 때. 세 가지가 뭐냐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 고의성이 있으면은 어떻다고 했죠? 다 웬만하면 커지고요. 이 처벌이. 자, 법 위반 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 동안 계속 그 위반 상태로 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위반 상태로 있었던 경우 이렇게 금액 가중할 수 있고,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들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건 일단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 어디서 먹인다고 했었죠? 지자체에서 통보식으로 날라옵니다. 통보식으로. 너네 이거 안 했어. 너네 이거 안 했으니까 과태료 물어. 이렇게 일단 통보식으로 날라오고,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는 웬만하면 힘들다. 왜?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법 구조 자체를 바뀌지 않는 이상 힘들고, 이 법의 해석에 따라서만 어느 정도 이 지자체와 협의는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외우실 때 이렇게 똑같은 녀석들이 있어요. 1, 2, 3. 이게 똑같은 애들이 있고, 1, 2, 2.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있고, 50, 70배 이렇게 똑같은 50, 70배 여기까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애들 묶어서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50, 70배 여기 또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묶어서 가는 것보다는 10, 그렇지. 얘네 두 개였지. 50, 70배. 이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요거부터 시작해서 아까 밑에 요 5 녀석들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외우시면은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를 지정하기 위해 공고해야 할 사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역사적,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를 보통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쵸? 이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보호수라든지, 아니면 뭐 상징적 의미가 있는 상징수, 요런 나무들, 문화재로 지정된 나무들 포함해서 요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이게 규제라고 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나무라고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무적 하실 때도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산림보호원이라는 걸 또 둘 수가 있어요. 산림보호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보유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 오염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는데, 얘네 임무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자, 응시 자격을 어떻게 해요? 정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못 봤어요. 2025년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에 이 시험 자격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부정행위를 했다가 2025년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사이에 무언가 하실 수는 있어요. 2022년부터 무언가 하나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또는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는 걸 역시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나와서 하지 말라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당연하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산림병해충의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거 시험 문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방제가 필요할 경우엔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4일 이 공고하기 전에 오늘 바로 해야 돼. 지금 숲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럼 여기로 삽시간에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방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공고하기 전에 특별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방제를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 지자체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신 다음에, 여기 우리 산이 있는데 지금 옆으로 넘어갈 것 같다.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보통 뭐 산림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야 될 내용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다음 소나무 재성충변 반제특별법. 얘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과태료 좀 말씀드리는데, 자, 요렇게 쭉 있는데 이 다항목만 한번 보시죠. 산림 소유자가 사전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에 모두배기 방법에 의한 감연목 등의 벌채 작업을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해당 조림 비용 이제 전액에 대해서 우리 이 전용허가라는 걸 원래는 받아요. 전용허가. 그래서 산지 전용이라고 해가지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 전용이라고 해서 산지 전용을 해야지만 이 벌목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런 벌목을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연목 등을 이제 벌채 작업을 했으나 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다시 조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해당 조림 비용 전액이 이 과태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1차, 2차, 3차 아까 어떻게 하라고 외웠죠? 그쵸, 이거 묶어서 외우시고,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되겠네요. 묶어서 외우시는 걸로 하시고, 요거는 과태료음으로 이 지자체에서 물리는 거고요. 다음은 벌칙. 벌칙은 어디서?
그쵸. 재판에서 판사가 물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요것만 한번 봐볼게요. 부실, 설계, 감리로 재성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즉, 이 재성충병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나 감리도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모든 부분을 잘해야지 만약에 이 부실된 설계나 감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 확산이 더 됐다. 라고 하면은 이 징역을 살 수도 있고 벌금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부실 시공 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반출 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을 먹을 수 있다. 나머지 부분들도 다 알아가셔라. 이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 이 재성충병 같은 경우, 소나무 재성충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지의 대부분이 뭐가 심어져 있어요? 지금 소나무가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나무는 이렇게 그려야죠. 그쵸? 대부분 소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 소나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소나무가 사실은 지금 우리 몇십 년 동안 우리 산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산지를 피복을 하고 있는데 이 소나무가 가장 우리나라 이 환경이랑 잘 맞아서 이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 자체가 어떻다고 했었죠? 척박하다고 했었잖아요. 땅 자체가.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게 이 소나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나무 잘 자라는 건데 이 소나무를 거의 몰살시키는 병이 나타나 버린 게 그게 바로 재선충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선충병이란 말이 나오면 다들 이렇게 놀라고 난리 나고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재선충병 같은 게 우리 코로나처럼 이 역학조사를 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원인이 돼서 이 경로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선충병의 감염 시기 및 감염 원인 및 감염 경로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그 역학조사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역학조사반의 임무도 한번 보시고요. 자,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체 이렇게 돼 있는데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범위 2km 자, 이 부분 명확하게 체크해가지고 행정동 리 단위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나타나게 되면은 2km 범위를 쭉 정하고 여기서는 소나무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소나무가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나갔다가 소나무 재성충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또 막 다 감염되고 또 딴 데 갔는데 또 막 감염되고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염목 정량 방제 후에 추가적인 감염목 발생이 없을 시 반출금지 구역 지정 해체 기간. 자, 어쨌든 이 소나무도 잘라야 돼요. 소나무 왜 자르느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목재를 생산해내잖아요. 그쵸? 뭐 참나무로 보통 많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소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소나무도 반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출을. 근데 이 소나무 재선충에 걸렸다는 이유로 아까 그 반경 예를 들어서 2km 전체가 다 소나무를 못 나간다고 하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제가 다 끝났어. 여기가 이제는 완전히 클린해요. 클린하다고 했을 때 소나무림, 해송림 같은 경우엔 1년, 잣나무림 같은 경우엔 2년 후부터 이 반출 금지구역 지정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출 금지 구역이 됐는데도 이동할 수 있는 소나무들이 있어요. 보통 이 사유지나 개인의 집에 있는 것들, 재선충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안전한 애들, 재선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애들, 그리고 옮겼을 때도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을 그런 소나무들로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이 포지나 분에서 생산된 게 있는데 포지나 분이 뭐죠? 포지는 이 채소를 가꾸는 땅, 그 포지라고 합니다. 포지는 채소를 가꾸는 땅, 그러니까 우리 그 경작지라고 보시면 돼요. 포지는. 분은 뭐예요? 분? 우리 화분이라고 하잖아요. 화분. 여기다가 흙 넣고 꽃 심어가지고 이렇게 꽃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이 화분, 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게 이제 화분이고 그 꽃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 말고 이
이 분에서 생산된 경우, 이런 분에서 생산된 경우는 이동할 수 있다. 토양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분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 논밭, 과선을 생산된 경우, 건물 담장 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는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다음은 주택지에서 생산된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농약관리법입니다.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은 2023년도 1월 1일 날 개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이 많긴 한데 지금 일단 제가 책을 이제 개정판 다시 낸 시기가 이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의 법령으로, 그 전까지 개정된 사항으로 해서 이 책에는 넣었어요. 왜냐면 아직 2023년 1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 업데이트해서 저는 이 책에 넣은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과태료. 이 다음 과태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쭉 정확하게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 법령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500만원 이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500만원 이하 3회를 해도 500만원보다 작잖아요. 그쵸? 이거대로 과태료를 내게 하되 이게 500만원 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세하게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한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얘네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인데 좀 더 밑에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한다. 법령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같은 것끼리 묶어서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쭉쭉 여기까지 있네요. 쭉 거기까지 있고 2, 46, 2, 46씩, 2, 46씩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46, 18씩 46, 18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태료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벌칙, 즉 재판에서 그 벌금이나 징역물은 굉장히 셉니다. 농약 같은 게 굉장히 세요.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요. 이거 거의 뭐죠? 거의 살인죄에 가까운 그런 이제 형벌을 주죠. 보시면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농약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농약을 어쨌든 등록하게 되면 이 농약이 안전한지 인체에 무해한지 그리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해서 사람을 뭐죠? 죽음에 이르게 한 사상.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사람을 완전 좀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크게 징역을 물리거나 벌금을 물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될 거고. 자, 다음 또 3천 두 번째 벌금형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되시고. 자, 다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록한 사항 변경 시 제조업 등의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등록을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제 변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아래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는 또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 하나니까 이런 것 쭉 보시고 200만원의 벌금형도 얼마 되지 않네요.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농약 등의 안전 사용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 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해야 할 것. 농약의 이제 이 라벨, 농약의 라벨 이렇게 보시면 농약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농약의 라벨 부분 보시면은 적용 대상 농작물이 세세하게 다 적혀져 있어요. 병해충도 다 적혀져 있고 적용 대상 병해충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거에 맞게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맞게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거에 맞게 사용 잘 안 하시죠? 그쵸?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에 맞게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정해진 사용 방법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사용량이랑 사용 방법이랑 사용량 다 적혀져 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그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를 지켜서 사용할 것. 이 농약 같은 경우에는 잔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줬을 때 농약을 땅이나 어떤 식품 같은데, 대부분 이제 식품이죠. 식품, 우리가 말한 작물 같은데 줬을 때 이 작물이 우리한테 왔을 때 이 농약이 얼마나 남아있게 되냐, 그 농약이 사람의 일생에 거쳐서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이냐, 그 수준까지를 맞춰서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약을 줬을 때 농약 횟수가 있어요. 사용 가능 횟수가. 각 농약마다 뭐 4회도 있을 수 있고 3회도 있을 수 있고 5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횟수에 맞춰서 농약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잔류 기준을 맞출 수 있고요. 잔류 기준을 맞춰야지 사실 우리 몸에 안정한 거예요. 안정한 거.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농약 사용 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고 제한 지역에 사용하지 말고 이런 거 안전 사용 기준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취급 제한 기준도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등 원재 표시 사항 및 가격 표시 방법인데, 자, 여기 있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농약에 어떤 것들이 법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가, 이걸 보는 건데, 자,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은 넘어가는데요. 시간이 좀 돼서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보시고 이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외워주세요. 제가 아까 법 그 벌금 같은 거, 과태료 이런 것도 외우시고 요거는 꼭 외우시고요. 농약에 꼭 표시돼야 되는 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시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2달 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 강의가 어땠는지 사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강의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무의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을 좀 잡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아니면은 뭐 다운받으셔도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유튜브에 올린 거니까 와주셔가지고 그냥 강의 들어주시면 되세요. 네, 강의 한 번씩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은, 도움이 안 되시는데 굳이 뭐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신다면은 잘 들어주시고, 나무의사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커리큘럼이 쫙 가는 거는 이제 또 언제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이 개정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의를 올렸는데, 다음 개정판 때는 사실 또 어떤 식으로 강의가 올라갈지, 사실 유료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다른 데 제가 따로 업로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사실 아직도 많이 고민 중인 부분이어서, 왜냐면 꼭 유료라고 나쁜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강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더 정확하게 제 강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무의사를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요 희망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강의임에도 이렇게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쌤이었습니다.